우장춘과 채소 육종. 한국의 대표적인 과학자를 꼽으라면 항상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장춘입니다. 학문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장춘은 어떤 과학적 성취를 거두었고 그것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장춘은 일본 도쿄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연루되어 일본으로 망명한 우범선입니다. 우장춘은 1919년 도쿄 제국대학 농학실과를 졸업한 후 일본 농사시험장에 취업했지요. 시험장 대화제로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원예 유전 연구에 몰두하여 1936년에 도쿄제대 농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업적에도 승진이 좌절되자 우장춘은 교토에 있는 다키 종묘회사의 초대 연구 농장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 과정에서 우장춘은 뛰어난 성과를 여럿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탁월한 연구의 첫째는 종의 합성 이론이었습니다. 배축과 작물의 염색체 분석을 통해 새로운 종이 서로 다른 종의 교잡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일례로 유채는 배추와 양배추의 교잡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꽃이 화려한 완전 겹꽃 피투니아를 개발하여 사카타 종묘 회사가 급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씨앗 가격이 금값의 10배에 달했다고 하죠. 셋째는 잡종 강세를 이용한 신품종 육종법인 일대 잡종 채소 육종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일대 잡종 기술의 적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여 과학적 채소 육종 시대를 연 것이었죠. 1950년 우장춘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우장춘 환국 운동이 벌어짐에 따라 가족을 남겨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원예 시험장을 이끌며 채소 육종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당시는 우량 종자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이승만 정부로부터 많은 재정 지원을 받아 연구시설을 비교적 잘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우장춘은 학술적 연구는 중단하고 실용적 연구에 매달립니다. 우선 그는 채소 우량 종자의 대량 생산에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독립을 이룬 분야가 채소인 걸로 알려져 있죠. 이어서 일대 잡종, 신품종, 배추, 양파 등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결국 배추가 보급되고 현재와 같은 배추김치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배추를 우장춘 배추라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외에 대관령 감자, 제주도 감귤, 청정 채소 재배 등도 우장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장춘의 지도로 많은 원예 연구 인력이 양성되고 이들에 의해 종묘 산업도 등장하게 됩니다. 우장춘은 2003년 과학기술인 명예전당이 건립될 때 첫 번째로 오른 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아주 뛰어난 업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과학자였죠. 그의 이름 앞에는 한국 농학의 대부, 유전 육종학의 선구자, 최고의 과학자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가 대중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데에는 씨 없는 수박의 개발자라는 잘못 알려진 점도 한몫을 했죠. 실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업적을 거둔 과학자인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우장춘은 국내적으로 채소 육종에서 탁월한 성취를 거둔 한국의 대표적인 과학자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허문회와 통일벽. 한국에서 주곡인 쌀의 작업자족은 새로운 벼 품종의 개발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1970년대에 개발 보급된 통일벼입니다. 획기적인 통일벼는 어떻게 개발되었을까요? 통일벼는 다수확이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을까요? 주곡의 부족 문제는 많은 한국인이 매년 되풀이해서 겪은 보릿고개로 불린 국가적 난제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도 쌀 증산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정보 요원들이 이집트에서 다수학 신품종을 밀반입하여 1965년 박정희의 이름을 따서 희농이라 붙여 보급한 적도 있었지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요. 이 무렵 농촌진흥청에서는 필리핀에 있는 국제미작연구소에 연구자들을 파견하여 벼 6종 연구를 시도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서울대 교수로 있던 허문회였습니다. 허문회는 국제미작연구소에서 미국 육종학자 헨리 비첼의 도움을 받아 자포니카와 인디카 종의 교잡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자포니카는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찰기 있는 벼이고 인디카는 동남아인들의 주식인 찰기 없는 벼입니다. 그런데 자포니카와 인디카는 종 사이의 거리가 멀어 교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불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자포니카와 인디카 교잡종을 다시 인디카와 절묘하게 교잡하는 이른바 삼원 교잡을 통해 해결해 나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허문회는 신품종에 관한 실용화 시험을 이끌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을 오고 가는 왕복 선발을 시행하여 교잡 연구의 세대를 단축함으로써 개통 선발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1969년에는 선발된 신품종이 국내에서 잘 자라고 우수한 생산력을 지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언론에서 기적의 쌀로 불린 이 신품종은 이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가진 농촌진흥청에서 후속 실용화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 정부 부처 장관들과 경제계 인사들이 참여한 보고회에서 박정희는 무기명 투표임에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가장 논란이 되었던 밥맛에 대해 좋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결국 최고 통치자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어 이 신품종의 농가 보급이 결정되었고 북한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과시하려는 의미에서 통일벼로 불렸습니다. 정부의 관건으로 통일벼가 확대 재배되며 1977년에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쌀의 자급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벼 품종들에 비해 약 30% 높은 수확량을 보여주었죠. 이 시기에 다수성을 유지하면서도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미지를 개선한 유신벼를 개발해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는 인도적 입장에서 남아도는 쌀의 상당량을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원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이 통일벼가 다수학 품종으로서 한국의 주곡 자급자족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커다란 문제를 노출시키기도 했습니다. 인디카는 열대 지역에서 잘 자라는 품종이므로 통일벼는 한국의 자연 환경에 취약한 점이 새로이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병충해가 발병하고 추위에도 약할 뿐만 아니라 다수학을 위해 비료와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점도 문제거리였습니다. 통일벼에 적용된 새로운 재배 기술의 보급으로 벼의 수확량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밥맛이 좋으면서 환경에도 잘 적응할 신품종 벼의 발굴은 남겨진 과제가 되었습니다. 최남석과 폴리에스터 필름. 공업 분야에서 거둔 획기적인 기술 개발 중 하나는 폴리에스터 필름입니다. 이는 한국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선구적인 대표 사례였습니다. 최남석은 폴리에스터 필름을 어떻게 개발했고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고분자 화학을 연구하고 돌아온 최남석은 1974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연구소는 미국의 원조로 우수한 설비와 인력을 갖춘 한국 최초의 현대적 연구소였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함께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계양연구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지요. 최남석은 화학공학연구부 실장 및 부장으로서 외부에서 위탁해온
지속성 살충제, 지속성 비료, 필름용 폴리에스터 중합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산업화하겠다는 목표하에 추진되었지요. 이 중에서 폴리에스터 필름은 1970년대 중반 삼성과 선경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대상 품목이었습니다. 미국의 이스트만 코닥과 듀퐁, 일본의 도레이 레온과 같은 외국의 기업들로부터 폴리에스터 필름 제조 기술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신기술 이전을 거부하거나 막대한 기술료를 요구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선경 합섬은 자체 기술 개발로 방향을 바꿔 키스트의 폴리에스터 필름 제조 기술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고분자 화학연구실을 이끌던 최남석은 사전 기초조사를 거친 후 1976년에 공업용 폴리에스터 필름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폴리에스터 필름은 폴리에스터 칩을 생산하는 화학적 중합 공정과 그로부터 필름을 추출하는 기계적 제막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학 공정의 관건은 중합 과정에서 볼록 렌즈처럼 가운데가 가장자리보다 두꺼운 물고기 눈을 의미하는 어안 효과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였지요. 최남석 연구팀은 1977년 말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 폴리에스터 필름 제조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서구에서 발표된 최신 학술서, 연구 논문은 물론 학위 논문, 각국의 특허 자료 등 무려 165억 건이 광범위하게 이용되었죠. 연구 개발비는 2천만 원으로 크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필름 추출에 필요한 기계 장치는 일본 도시바로부터 들여왔고 선경화학은 1978년 최종 제품의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이 폴리에스터 필름은 첨단 재료로서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엑스레이 및 사진 필름, 전기 절연체, 포장 재료, 음료수병 등 다양한 용도를 지녔습니다. 폴리에스터 필름은 국내에서 개발된 국산 신기술로서 정부의 첫 보호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경의 신제품은 한국전자전람회 개발품 경진대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기술 모방의 시대에서 기술 창조의 시대로 나아가는 선경의 자랑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되었습니다. 이런 정부의 기술 보호 정책으로 선경은 매년 수천억 원대의 수입 대체 및 수출을 올리며 단숨에 폴리에스터 필름 세계 4위 업체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선경이 탈섬유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린 것이죠. 이 폴리에스터 필름 기술 개발은 키스트 연구개발 역사에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키스트가 현대적 연구 개발에서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이것이 기업의 기술 혁신에도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현순과 알파 엔진. 한국 자동차 산업의 비약적 발전은 독자 엔진 개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알파 엔진은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황무지에서 알파 엔진은 어떻게 개발이 되었고 그것이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을까요? 이현수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마치고 공군사관학교 기계과 교관으로 복무한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1982년 뉴욕 주립대학 스토니 브룩에서 비행기 엔진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를 받은 그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연구소에 입사하여 엔진 개발실에서 근무했지요. 이 무렵 현대그룹은 뒤늦게 시작한 자동차 산업에 역점을 두며 신엔진 개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주도할 인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이현수는 현대자동차 정주영 회장의 요청으로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장차 그가 내세운 연구 개발의 전략은 다른 곳보다 앞선 기술을 먼저 개발하는 것이었죠. 현대자동차가 독자적인 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는 1983년이었습니다.
자동차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엔진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형의 기화기 엔진에서 벗어나 최신형 전자제어 분사식 엔진의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개발하기 위해 마북리 연구소를 세우고 국내외에서 우수한 연구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이에 1억 2,500만 달러의 막대한 연구 개발비가 투여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영국 리카르도 PLC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고 엔진 기술을 습득하고자 했습니다. 이현순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파견되어 설계 노하우를 익혀 엔진 설계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리카르도의 콜린 미어즈가 현대자동차의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3년에 걸쳐 국내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죠. 국내에서는 설계 도면을 완성하고 그 도면에 따라 시제품을 제작하고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을 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독자 엔진에 걸맞게 트랜스미션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로 나섰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1991년 소형차를 위한 알파 엔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연구원들이 제1회 IR52 장영실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자로는 이현순을 비롯하여 이대훈, 서정현, 노일현, 최창동, 박상현 등이 포함되었죠. 첫 국산 알파 엔진은 전자분사식으로 출력과 연비 형상을 이루며 엑센트 승용차의 수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뒤를 이어 소형용 뉴 알파 엔진, 베타 엔진, 입실론 엔진, 중형용 델타 엔진, 시그마 엔진, 대형용 오메가 엔진 등을 연이어 개발했고 승용차 가솔린 엔진 전체 라인업에 대한 독자 모델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일명 월드 엔진으로 불린 세계 최고의 세타 엔진을 개발하여 신형 소나타에 탑재했고 다임러 크라이슬러와 미쓰비시의 엔진 설계 기술을 수출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입증했죠. 타우 엔진은 엔진 부분 최고 권위의 상인 워즈 오토 10대 엔진상을 수상했고 이를 탑재한 제네시스는 2009년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로 발돋움했습니다. 독자적으로 완성차를 생산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품질도 갈수록 우수해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굴지의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데에는 알파 엔진이라는 첫 독자 엔진의 개발이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알파 엔진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크게 도약시킨 기술적 펀더멘탈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